자, 드디어 은행FP 문제풀이 시작이죠. 예. 일단 첫 번째 문제풀이 제가 맡은 파트 쪽에 해당하는 부분 자산관리 기본지식. 그렇죠. 1과목 쪽에 자산관리 기본지식 핵심 정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출제 예상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전부 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 없죠. 똑같이 중요한 거고요. 각각의 문제가 어차피 얘가 똑같이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험 문제와 똑같이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문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필요한 문항을 풀면서 해당되는 거에 요런 부분들을 주의해달라 또는 요런 부분들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교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1번 문항서부터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1번 문항. 다음은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나열한 것이다. 소비자 의식 변화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모두 묶은 것은 어느 거냐? 가에서 아번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보면 사회 경제적인 배경, 인구 통계적인 배경, 뭐 소비자 인식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쫙 나와 있어요. 제가 본 강의 때도 굵은 글씨 위주로 해도 그건 꼭 봐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연속 문제 쪽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는 그 타이틀이 어디에 속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어디에 속하느냐. 보게 되면 가번의 자산 및 부채는 이거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죠. 근데 금융시장의 개방 국제화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 경제적인 배경.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와 관련되는 거, 1인 가구 증가 인구와 관련되는 거, 노동환경의 변화도 인구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맛까지는 아니네요. 그 다음 비재무적 요구 증가 요거 맞고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개별성 추구 요거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바사아. 근데 여기서 바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타이틀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주 출제가 되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 단계별 일반적인 재무관심사와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일반적인 재무관심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해당 보기의 생애주기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 사실 이런 문제 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삶과 표준화된 삶은 다를 수 있거든. 근데 시험은 표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제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럼 자녀와 관련되는 얘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는.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지금 뭐 20대 초반인데도 20대 중후반 이때인데도 지금 자녀 때문에 죽겠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현대 사회는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내보면 어느 정도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재는 그 흐름에 따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를 거기다 체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 이거는 자녀들의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에 대한 고민, 그 다음 주택 확장에 대한 고민 이런 건 자녀 성장기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답안 바로 밑에다가 청년기서부터 시작해서 은퇴 및 노후기까지 쫙 표를 아예 넣어놨잖아요. 이 표 넣어놓은 거 각각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인, 그러니까 나한테 날 체화시키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사회가 요구하는 그 규범적인 삶에 그 규범이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에서 자산관리사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자산관리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자산관리사는 뭐 개인의 재무설계 수립하고 재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죠? 그 다음에 각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제 사례를 응용할 수 있는 기술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가 되죠. 남의 돈 받고 있는 건데 이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죠. 금융연수원과 보험연수원에서는 FP 자격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산관리사라는 이름으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금융연수원의 자산관리사는 AFK, CFP와 같이 고객 재무 설계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민간 자격이다. 민간 자격이 아니고 금융공인 자격이죠. 국가공인 자격.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요 문항도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시험, 우리가 하고 있는 자격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별거 아닌 지문인 것 같지만 자주 언급이 되는 형태의 지문이고요. 4번 문항. 개인재무 설계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맞죠?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이자 부담, 실제 소득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개인재무 설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많아요.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 40%가 안 넘어요. 30%에서 40%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여기보다 높아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적으로는 80%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00% 넘어갔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게 왜 100%가 넘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한 5억짜리 집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집에 대부분 대출이 껴있어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대출 껴있죠. 한 1.5억 대출 껴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통상 얼마 갖고 있냐면 5천에서 1억 정도 갖고 있어요. 그죠? 현금자산 요 정도 갖고 있어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출 까면 실질적으로 빚이 더 많어. 그죠? 한꺼번에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안상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남는 건 집 한 채. 그러니까 집 파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두 번째, 일반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되면서 금융 관련 법규도 더욱 세분화되고, 강화돼서 재무 설계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왜 증가할까요? 요즘에 나오는 금융상품은 전문가인 제가 봐도 헷갈려요. 제가 봐도 모르는 상품들이 존재해요. 예.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들이 자기가 팔면서도 모르는 상품들도 있어요. 보면 그냥 그 안내 받은 대로 자기들도 파는 그런 상품들. 그러니까 재무설계사의 필요성은 더욱더 증가하는 거죠. 5번 문항. 재무설계 절차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골라봐라. 자, 좋은 질문과 경청이 필수적이다. 그쵸. 재무설계의 절차에 따라서 좋은 질문을 하고 경청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죠. 이게 가번이 첫 번째 단계고요. 가는 맨 처음에 다 나와 있네. 그쵸. 그 다음에 합리적 제안서를 작성한다. 제안서 작성이면 네 번째 단계. 이쯤에 되겠죠. 네 번째.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정한다. 요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개인 재무제표 작성한다. 이게 세 번째 단계겠죠. 일단은 가다라나가 있는 게 2번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 이렇게 된다. 요 순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만드는 거 항상 자주 나와요. 그것도. 순서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만 내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처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6번 문항.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량적 정보에 해당하는 재무적 정보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그 정성적 정보가 어느 거냐라는 거죠. 여기서. 즉 비재무적 정보가 어떤 거냐. 1번이네요. 위험 수용 성향 정보는 비재무적 정보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은퇴, 보험 관련 정보는 전부 다 재무적 정보고요. 7번 문항. 요것도 자주 나오는 형태의 유형이에요.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를,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요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한꺼번에 다 던져놔요. 교재에 나와 있는 범위를 다 던져놓고 거기서 고르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에서 자산부채 상태표상에 나타나 있는 자산으로 성격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CMA, MMF, MMDA, CD 6개월 미만 요것들은 현금성 자산에 속하죠. ELD는 투자상품에 속하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다음과 같은 계약 체결 기법 알맞은 것. 배우자님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그럼 만기 수익자는 배우자로 할까요? 요건 뭐예요?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묵시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 동의법. 답은 4번. 자주 나오는 형태의 질문이죠. 다음과 같은 질문 기법으로 알맞는 것은 고객님은 어떤 노후를 보내주고 싶으세요? 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준비되셨나요? 요거는 너 지금 고민하는 게 뭐니?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식 질문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다음은 현금으로표의 항목이다. 성격이 다른 것은 대출금, 상환금, 대출 상환금, 세금이나 주택관리비, 공교육비는 전부 다 고정지출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건강의료비는 변동지출 항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자산부채 상태표의 자산부채 상태표에 해당하는 거의 항목에 대해서 어디에 속하는지 현금흐름표의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그리고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 고르는 거는 언제나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항. 유망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유망 고객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망 고객 고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망 고객. 접근을 해서 실적을 올리기에 최적화된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유망 고객.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만나면 유망 고객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이 전혀 생각이 없으면 유망 고객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유망 고객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리가 먼 거 1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유망 고객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하고 싶어도 본인이 하고 싶어도 유망 고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나머지 긴밀한 관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 고객 찾기를 해야 되고 친밀감과 신뢰를 줘야 되고 재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다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 1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 중 접촉 채널별 장점과 유의점 설명 거리가 먼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꼭 굉장히 문제가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망 고객도 마찬가지지만 요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뭐 DM을 보냈을 때, SMS 보냈을 때, 전화를 했을 때, 아니면 면담했을 때, 그리고 설문서 조사했을 때, 뭐 전화 상담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단순하지만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적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거리가 먼 것, 유의점, 장점과 유의점, 거리가 먼 것. DM은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많은 사람 접속 가능하죠. DM은 면담을 매끄럽게 진행해주고 고객과 친밀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편지를 보내놔서 그 편지를 읽고 오면은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제가 보낸 레터 받으셨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 진행하기도 편하고요. SMS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고 발송 시간대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SMS 보낼 때 발송 시간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참 자고 있을 때 띠디딕 문자 올려봐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업에서도 보면은 아주 업무 시간에 집중할 때나 이런 부분들일 때는 발송 예약을 요 시간대는 안 걸어 놓는 게 예의죠. 그 다음 중에서 재무 목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아까 2번은 3번이에요, 답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재무 목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 달성 시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눈다. 그쵸? 장단기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고요. 명확하게 수치로 표현된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인지 고객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겠죠. 고객의 재무 목표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으로 설정한다. 고객의 재무 목표는 수치화되고 구체화돼야 돼요. 그래서 목표는 가치하고는 좀 달라요. 만약에 고객이 원하는 꿈 또는 원하는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치로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목표들이 있는데 이 목표들은 여기는 추상적일지언정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구체화돼야 돼요. 특히 재무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달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치와 목표는 상당히 다른 건데 여기서 목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적이면 안 되는 거겠죠. 4번 문항입니다. 재무설계 4단계 과정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재무설계 4단계 과정 적절하지 않은 건 무엇이냐? 목표 달성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환경의 변화 유연하게 작성해야 되고 유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야 되는 거 다 맞는 얘기네요. 가급적 많은 대안을 나열한다. 이렇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심플하게 대안은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틀린 거죠. 5번이 틀린 거고.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걸린다는 얘기죠. 우리 간단하게, 그러니까 인간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그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대부분은 식당에 가서 메뉴판만 봐도 결정장애가 걸립니다. 그쵸? 예. 스타벅스 별다방 가서 우리가 메뉴판만 이렇게 봐도 자주 와서 늘 먹는 거 딱 고르는 사람 외에는 어쩌다 한번 가면 어때요? 딱 쳐다보고 뭘 먹을까? 한참 고민하죠? 예, 똑같은 얘기예요. 재무설계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안을 제시하는 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될 만한 거 몇 가지. 자, 5번 문항 보겠습니다. 고객의 재무설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첫 번째 단계가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겠죠. 그러니까 다번이 첫 번째 단계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목표 설정하는 게 두 번째 거고, 그러니까 가번이고, 다 가까지 나오게 되면 다가가 하나가 있나요? 두 개가 있나요? 하나가 있죠. 2번. 네, 2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끝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다 가. 그 다음에 나머지 나바라마 이렇게 돼 있죠. 재무상태 평가하고, 그렇죠? 평가하고. 그 다음 제안서 작성하겠죠? 그러니까 제안하고 봐. 그 다음 실행하겠죠? 실행 찾아보면 라. 그 다음 점검하겠죠? 점검 찾아보면 사후관리니까 마. 그렇죠? 네. 다가 나바 라마. 그러니까 답은 2번. 우리가 연속 문제니까 지금 이렇게 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전에서 푼다 그러면 다 가까이 갔을 때 더 이상 문제 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확실하면. 그 다음에 6번 문항. 소비자 의식 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재무적 문제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서 재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비재무적인 문제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걸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요즘의 재무 설계는 재무적, 비재무적인 걸 모두 포함한 종합 설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것만 신경 쓰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까지 포함하죠. 시장이 소비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2번이 틀리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다양성이 추구가 되고요. 요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이제 MZ세대들도 계시고, 그 이후 세대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이전 세대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가정과 직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체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같은 경우, 저 같은 세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집에서 가정주부는 일을 하고 저는 나와서 돈을 벌고 이런 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하는 게 이제 자기의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남편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성취욕을 느끼는 게 상당히 뭐 당연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아내든 남편이든 나라는 개념이 생겼죠. 나. 그렇죠. 자신이란 개념이 생겨서 그래서 가정은 가정, 직장은 직장, 나는 나. 요즘에 이 세 가지가 각각 균등해야 돼요. 옛날에는 직장 생활만 잘하면 또는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만 잘 돌보면 이런 개념이었다고 지금은 다 세 가지다. 그러니까 워라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나고 직장은 직장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다양성을 상당히 추구를 하죠.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 추구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5번도 읽어보시면 되고 7번 문항. 자산부채 상태표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산부채 상태표 현금흐름표 보겠습니다. 자, 1번 현금흐름표는 절량의 개념이다. 속의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부채 상태표에 대한 이야기죠. 자산부채 상태표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결과. 그래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순자산이 있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요. 어떤 흐름에 대한 결과치를 나타내는 거고 현금흐름표는 유입과 유출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흘러 들어간 결과가 이거잖아요. 번 거보다 쓴 게 많으면 부채가 늘겠죠. 그럼 이쪽이 안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결과하고 여기는 흐름이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겠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흐름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8번 자산부채 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산부채 상태표는 자산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된다.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 맞죠? 자산부채 상태표 안에 현금성 자산이 많은지 투자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아니면 사용자산이 많은지 이거에 따라서 각각 이 사람의 재무적 장점과 약점을 강점과 약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금융투자자산은 ELS, CMA, 정기예금, 주식, 채권 등이 있다. CMA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자산 쪽에 들어가지는 않죠. 현금성 자산 쪽에 들어가죠. 그렇죠? CMA는 입출금이 가능한 언제든지 입출금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이면서 금리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현금성 자산 쪽. 그 다음에 4번 뭐 부동산은 투자 목적이냐 거주 목적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어쨌든 부동산 자산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우리 교재 쪽에서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 쪽에서. 그러니까 재무 설계 자격증과 관련된 교재나 어떤 외국 서적이나 그러니까 미국 서적이나 뭐 이렇게 재무와 관련되는 서적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해외 서적을 보든 국내 서적을 보든 이게 딱 통일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자 자산 형태의 부동산은 투자 자산에다 집어넣고 내가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용 자산에다 집어넣는 교재도 있고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분류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 마이너스나 플러스 값을 갖겠죠, 당연히. 자, 9번 문항. 개인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 자, 부채는 단기와 장기로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을 한눈에 보여준다. 맞죠? 총부채와 순자산의 합은 총자산의 합과 같다. 뭐냐면 대차 평균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복식부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복식부기 얘기 나오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회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순자산이 있으면 이거의 합은 언제나 같아야 돼요. 이거의 합이 틀리면 무엇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양변, 대변과 차변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잔액은 고정지출 항목으로 처리한다. 신용카드 잔액은 단기 부채죠. 예, 신용카드 잔액은 단기 부채 항목이죠. 요게 틀린 거네요. 5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 문항. 다음 중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소득과 총지출의 규모를 통해서 저축과 투자 금액을 알 수 있죠. 일정 기간 동안에 개인 및 가계의 현금 유입과 유출 현황을 보여주는 게 현금흐름표고요. 개인의 소득, 생활 수준 및 투자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게 현금흐름표 보이니까. 고정지출, 변동지출, 저축 및 투자로 구분할 수 있고요. 유출은. 그 다음에 재무상태 변동의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를 나타내는 건 자산부채 상태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도 현금 유출이 고정, 변동, 저축 및 투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번 문항.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구 통계적 배경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개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었죠. 그런데 그 가부장적인 사회가 조금 더 확대되면 사실 집단지도 체제에 비슷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락이나 이런 데서 집성촌들이 있었고 집단지도 체제 하에서 가부장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분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요즘에 소액주택 가격이 대형주택 가격보다 더 어떻게 보면 평당 단가나 이런 건 더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큰 평수가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작은 평형이 낫다. 왜? 혼자 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솔직히 여러분들 돈이 있으시면 나는 돈이 충분히 있으면 100평짜리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5평짜리에 사시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돈이 있으면 100평짜리에 살고 싶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1인 가구에 맞는 걸로 해서 소형 평형으로 가는 거예요. 은퇴했을 때 자금이 충분하면 그래서 그거 외에도 돈 쓸 일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 다운사이징 하시겠어요? 안 한다고요. 당연히 큰 게 좋지.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도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돈이 넘쳐나고 전체가 다 풍요로우면 대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좋으니까. 우리가 잘 살 때는 어떤 자동차 타요? 혼자서도 대형 자동차 타잖아요. 그쵸? 예. 돈만 많으면 롤스로이스 누가 못 굴리겠어요? 당연히 굴리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소형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자꾸 어떻게 보면은 줄이려 그래. 사람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1인이니까 작은 거예요. 1인이니까 조그마한데 자꾸 줄이면 우리가 꿈을 못 키우니까 자꾸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하시고요. 어쨌든 자 인구 시험 문제 풀면서 잠깐 엉뚱한 데로 갔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래를 더 중시하는 고객은 보험이나 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된다. 맞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하락한다라고 돼 있어요. 얘가 틀린 거네. 그렇죠? 예, 요거는 투자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에 관계에 있다라는 거.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기 중에서 그 초점이 다른 질문. 가족은 어떻게 되시죠? 정년은 언제신가요? 거래하시는 자산관리사이 있으신지요? 공공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상황 파악 질문이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자녀분의 대학 학자금은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건 요건 문제인식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건 요렇게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물어보는 질문들은 교재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용어들을 갖고 많이 활용을 하니까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다음 중에서 가계의 현금, 유출 부분에서 변동 지출에 해당하는 것.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변동 지출과 고정 지출. 지금처럼 예 중에서 고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항목을 다 던져주고 그 중에서 변동 지출로만 묶인 것은 고정 지출만 묶인 것은 이라고 해서 찾아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요 부분은 나온다. 자, 대출금 상환액이나 대출금 상환금이나 세금이나 주택관리비는 고정이죠. 그 다음 외식비, 사교육비, 교통통신비, 피복비 요건 다 변동이죠. 요거네요. 그쵸? 거기 보면 피복비 나와 있고요. 3번에는 4번에 통신비 나와 있고 5번에 외식비 나와 있으니까 각각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변동비냐 고정비냐 요 고르는 거 상당히 잘 고르셔야 된다. 그 다음 14번 문항.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재무개념상의 자산부채 상태표는 절량의 개념이고 스톡의 개념이죠. 그 다음 현금흐름표는 유량, 즉 플로우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맞죠? 자산 상태의 순자산 가치가 높다는 것은 언제나 재무 상태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순자산 상태가 높다 그래서 언제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잘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유동성 자산이 쓸데없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무 안정성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나머지 3번, 4번, 5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문항. 정보 수집 방법의 장점 중에서 면담의 장점만을 모두 묶은 거. 면담.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다양한 정보 수집할 수 있죠. 많은 정보가 수집이 가능합니다. 가번 맞죠. 고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고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객의 신뢰가 증가한다. 그렇죠? 고객 만나서 직접 얘기하다 보면 고객의 신뢰가 증가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 상담하면 신뢰가 확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이거 잘했을 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절약하지는 못해요. 면담 자체가 시간 절약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 절약하려면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택하지 않죠. 자료 수집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빠르게 진행할 거면 면담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가 된다. 상담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만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 틀린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설문서,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로 전화, 이런 부분이 겹쳐졌을 때는 이 모든 장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재에서 나타내는 바로는 가번, 나번, 다번이 면담의 장점. 자, 다음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년부양비 이꼬르 노인인구 생산가능인구. 자,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 요거는 좀 살펴볼게요. 잠깐만. 우리가 가운데를 잡죠. 15세에서 64세를 생산가능인구 또는 생산인구 또는 생산활동 가능인구, 뭐 그런 형태,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구를. 그 다음에 0에서 14세를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노년 인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A가 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하는 걸 노년부양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4세 인구를 부양하는 걸 유년부양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전체를 부양하는 걸 총부양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그러면은 노인 인구를 위에다 올라오는 이건 노년부양비, 유년부양비, 총부양비.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한 것도 맞는 거고요. 일반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되고 금융기관의 개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도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어요. 고령 사회는 이미 지났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65세 이상 전체 인구, 유엔에서 구분할 때 65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가게 되면, 이상이면 우리가 뭐로 봐요? 이거를 고령화 사회. 14%를 넘어가게 되면 고령 사회. 이건 이미 지났어요. 우리는 20% 요 부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죠. 뭐 2025년이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더 심각하죠? 이거보다. 합산 출산율이 0.7 몇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요즘에 그 이슈로 가끔가다 나오는 거, 인구와 관련되는 얘기 나오다 보면 우리나라 뭐 100년 이내에 뭐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그렇게까지 빨리 없어지지 않겠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거는 맞죠.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었어요. 아까 고객의 재무 목표 우선순위에 대한 변경, 결혼, 이혼 등의 생애 주기상의 변화, 급격한 변화나 경제 여건의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요게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거냐?
요거는 제안서 작성 단계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래서 3번. 그 다음 18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 다른 자산관리사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안서는 주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주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재무설계사가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제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안서가 다 똑같겠죠. 100명을 모으면 100명이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자료 갖고 동일하게 분석하는데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분석한다면 동일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자산관리사들마다 전부 다 자기가 받은 훈련과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왜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틀린 건 어떻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 저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틀린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가능한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겠죠. 5번이 틀린 거고. 19번. 근로소득자 상담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생애주기별 재무부패 달성 방안 마련해야 되고 예산 수립, 소득 지출 통제 가능해야 되고 본인의 노후 부족 자금에 대한 준비 방안이 있어야 되고 퇴직 시 재취업과 창업 방안이 있어야 되고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 여부? 노란우산 공제는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거죠. 예, 근로소득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 만약에 여기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나 뭐 이런 거 있었으면 맞는 거겠지. 그러면 답이 없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어쨌든 노란우산 공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 기법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자, 펀드 납부는 월 초에 하시겠습니까? 월말에 하시겠습니까?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럼 자동이체는 월 초에 할까요? 월말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양자 태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21번 문항. 다음 가계의 자산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보석, 저축성보험. 보석이 틀린 거죠. 보석은 사용자산,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나머진 투자, 금융투자자산, 그쵸? 예. 22번 문항. 개인재무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개인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실제 소득이 줄어들면서 개인재무 설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추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왜 늘어났을까요? 이거죠.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금리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데 너무 싸단 말이야. 일단 빌려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은행에서 돈 빌려서요. 투자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예금을 해요. 그러면은 돈이 남아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저축은행 금리가 높고 은행 금리보다 저축은행 금리가 높을 때 은행 대출 3% 받아서 저축은행이 5% 예금해요. 그럼 가만 앉아서 2% 벌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집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금리가 오랜 세월 흐르다 보니까 금리가 높았을 때의 그 충격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은행 남의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거예요. 요즘에 그 영끌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남의 돈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 은행빚 저금리인 것 같지만 안 갚으면 압류되잖아요. 그렇죠? 시정불량되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살았었던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간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무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로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개인으로 전환되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무설계사가 필요한 거고요. 일반 투자자의 보호제도가 강화되죠. 약화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규가 또 강화가 되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금융 관련 법규나 개인 소비자 관련된 법규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나오는 상품들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3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23번 문항 재무설계 제안서에 반영되어야 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객이 수립한 대안은 아니죠. 예, 고객과 함께 수립하거나 재무설계사가 수립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23번은 틀린 거죠. 대안에 대한 예산, 우선순위, 재무목표, 강점과 문제점, 현재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이 얼마 이상일 때, 얼마일 때인가 20%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20%. 고객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유망 고객을 발굴해야 하는데 유망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유망 고객은 지인이나 기존 계약자, 소개 등을 통해서 찾는다. 맞죠?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책임감 및 재무 목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지 이분들이 재무 설계를 같이 하니까. 금융상품을 가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유망 고객이고 만나기 어렵더라도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유망 고객이다. 만나기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유망 고객은 안 돼요. 그래서 요 5번이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 회사 사장님 돈이 되게 많고 아주 재무 목표도 확실한 사람이고 다 요건을 갖추고 있대. 근데 난 A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장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러면 이걸 고객으로 삼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26번 문항 고객과 면담을 준비하는 방법 DM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DM을 먼저 보내고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편안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DM은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DM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심리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부분은 동시에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 있죠.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한테 동시에 한 사람씩만 면담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면담을 매끄럽게 진행하게 도와주죠. 아,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린 거 받으셨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오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업에 일하다 보면 아, 지난번에 보내준 레터 잘 받았어요. 글씨 잘 쓰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손편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먹혀요. 예. 지금 기계 문명 시대에 손편지는 잘 먹히는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다. 가장 저렴한 건 SMS가 가장 저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27번 문항. 재무설계 절차에서 고객과 관계 정립을 위해서 효과적인 질문과 경청이 요구되는데 가족은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 어떤 질문이냐? 쭉 나와 있는데 문제인식 질문, 시사 질문 쭉 나와 있는데 상황 파악 질문이죠. 이건. 예. 효과적인 가입 제한 및 계약 체결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자제해라. 감성을 자극해야 됩니다. 인간은 일단 감성으로 가입하고요. 이성으로 합리화시키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얘기하고 스토리 마케팅 이런 거 얘기하고 뭐 감성 마케팅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람은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다 감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요게 틀린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고객이 이익에 반하는 걸 하면 안 되고 거절 처리 기법으로 무장할 거. 고객은 당연히 거절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제일 싫어해요. 지금하고 다른 거. 지금하고 다른 걸 제일 싫어해요. 변화를 제일 싫어하죠. 누구나 변화되는 건 다 싫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변화하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 거절 먼저 해요. 당연히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5번 읽어보시면 되고 29번 문항 고객 유형별 제한 사례에서 40대 고객의 특징과 적합한 제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교육비 지출 문제죠.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책임지는 샌드위치 세대 맞죠.
목표 자금은 많은데 투자력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해야 될 건 많은데 돈은 별로 없는. 연금은 투자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아직은 필요하죠. 부동산에 애착이 강하고 안정적 투자 성향이 강하다. 요거는 50대 고객의 특징으로 우리 교재에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40대인데 이런데요? 어떻게 알아야 됐어요? 교재대로 기억을 해달라 그랬죠. 30번 문항. 두 문항 정도 남았죠. 다음 중 비재무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금, 보험, 종업원 복지, 개인사업 관련. 요건 전부 다 재무적인 부분이에요. 개인재무 설계 관련되는 경험, 요거는 비재무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재무가 들어가니까 재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비재무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 기법으로 알맞는 것은 두 개의 사소한 결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두 개의 사소한 걸 툭 던져주는 거예요. 납기는 언제로 갈까요? 말일? 15일? 뭐 이런 식으로. 초에 하시는 게 좋아요? 말에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툭 사소하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말일로 할까요? 그럼 상황 끝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 뭐라고 얘기해요? 양자대일법.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관리 기본지식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재무설계와 관련되는 고객 재무설계와 관련되는 문항들을 풀어봤거든요. 물론 이 문항들 말고도 다양한 문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풀어드린 문항, 그리고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시간도 있고 이걸 다 읽어드리면서 하기에는 저희가 또 문항이 또 여러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항 다 읽어보시고 오지선다 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문제 필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꼭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차 시에는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과 관련돼서 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